인사하세요. 손은 들고 인사하셨어요? 켜져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말 어떻게 보내세요, 지금? 31일 날, 송박영신, 송년 촛불 집회가 있죠? 예, 그거 참석할 계획이고요. 어디서 참석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년에는, 정말 내년에 새 시대를 바라는 그런 또 해맞이, 산행을 할까 하는데 그것도 어디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 중이시네요. 예. 시사인 인터뷰쇼 이번이 7번째인가요? 8번째. 8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보통 분들은 한 200분, 300분 정도 이렇게 모셨는데요. 문재인 대표한테는 저기야 신청을 공개하자마자 1200명이 몰려가지고요. 바로 저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보통 50개, 100개 오다가 한 200개 정도 올라오는데 문재인 대표한테는 첫날, 둘째 날 한 3, 400개가 넘어서요. 바로 그것도 질문을 닫았습니다. 인기가 좀 있다는 거죠. 요 시사인 잡지는 저도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그때 이제 창간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 앞에 시사저널 이라는 아주 좋은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그 읽었어요. 잡지에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기자들이 나와서 따로 창간한 잡지가 시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진우 기자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저를 괴롭히는 기사를 많이 그렇죠. 예. 제가 괴롭혔었어요.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 형 노건평 씨는 제가 마크맨이어가지고요. 친하게 지내다가 뭐만 하면 제가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잘 감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은 저한테 소송을 걸었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은 저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클래스의 차이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도 같이 증인으로 불려가는 증인 동기였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참여정부를 이렇게 폄훼하고 비판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청문회하고 지금 청문회하고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무단횡단했는데 저기는 무기징역이야 일단. 그리고 여기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냥 무사통과, 그러다가 지금 조금 달라졌었는데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뭐 좀 민정수석 이야기 나왔으니 말인데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이 4명이었는데 네. 그 4명 가운데 3명이 비검찰 출신이었습니다. 문재인, 이호철, 전해철, 그 다음에는 다 민정수, 네. 다 비검찰이었죠. 마장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거나 통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검찰 고위직, 마장 검찰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그렇게 앉혔죠. 그래서 검찰의 사정 기능을 무력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잠시는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갖가지 비리가 있어도 다 이렇게 덮어주니까. 그런데 그게 잠시 진짜 프로포폴 맞는 거나 같은 거예요. 잠시 좋은 거지 그게 다 차곡차곡 쌓였다가 이게 한꺼번에 뻥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박근혜 최수실 게이트거든요. 예. 그렇군요. 게이트가 없었던 정부, 우리 프로포폴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 이건 연습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 물어보게요. 민정수석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검찰과 국정원과 경찰과 모든 국가 권력기관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 민정수석으로서 참여정부에서는 검찰권을 자유롭게 놨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놨는데 검찰이 자기네들을 멀리하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오히려 주인들을 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권력기관은 제어하고 조절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 확실하게 보장을 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빠진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빠졌는가 하면 그때까지 있었던 적지검찰에 대한 청산이 네.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정치 중립 독립을 이렇게 부여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청산이 없었던 것이 맞으면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권 교체된다면 지금 촛불 민심이 청산을 요구하는 가장 큰 적폐 중에 하나가 정치 검찰의 적폐거든요. 그에 대해서 확실한 청산 작업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정치 검찰 청산은 확실한 거네요. 예, 제가 정말 대청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정치 검찰뿐만 아니고 정말 그 많은 적폐들에 대한 확실한 청산 의지를 저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대청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청소 위에서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하다 생각해요. 청소 없는 가운데, 청산 없는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출발이 이런 대청산이고 지금 촛불 민심이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으로 대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시사인 인터뷰쇼 문재인 편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저희가 시사인 독자와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질문을 전달하는 메신저고요. 지금 오신 분들 그리고 저희 독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저보다 다 높아가지고 죽겠어요. 그분들의 질문 위주로 저희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이 타시나 봅니다. 네. 목이 타요? 자, 올해 하반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거리에서 아마 촛불을 다 드셨을 텐데 어느 때보다 정말 격동의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약간 좀 비약이라고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 박근혜 게이트는 박정희 체제의 적폐가 터져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가 끝난 게 1979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박정희 체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도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지금 새누리당도 그 시절의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박정희 체제 사실은 뿌리는 친일이 그리고 독재였고 우리가 친일과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제 적폐들이 쌓여서 드디어 이제 오늘 맨 얼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저는 박근혜 게이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좌파 언론사, 좌파 성향 언론사 시사인의 인터뷰쇼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면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요. 어쩔 거예요? 책임지셔야 되겠어요. 예, 제가 책임져야죠. 네. 책임지시겠습니까?
복수해야죠. 네. 그런데요, 그 복수는요, 가장 최선의 복수는 적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 반댈세. 복수 나쁜 놈들은 일단 청산해야죠.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거나 상응하는 징벌이 있어야죠. 맞으면 그들과 다르게 하는 것이 네.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최선의 복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길이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이런 블랙리스트가요. 네. 문화계 쪽은 한 10,000여 명 아예 블랙리스트에 실체가 드러났어요. 뭐 그런데 뭐 체육계 네. 이런 쪽도 지금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한 10,000여 명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체육계 사람들은 다 알죠. 분야마다 이런 이제 블랙리스트로 국민들을 평 갈라서 서로 이제 적대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이 박정희 체제의 가장 큰 적폐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그 색깔론을 통해서 정말 애국심도 없고 국가 공공성도 없고 국가 권력을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이런 가짜 보수들이 그 사람들이 마치 진짜 보수인 양 국민들을 속여 왔던 거죠. 예, 그에 대한 정말 분명한 대청산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좀처럼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방 후에 해서 했던 친일청산 또 민주화 이후에 해야 했던 독재청산 우리가 제대로 못한 채 지금 이대로 내려왔거든요. 이번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그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친일과 독재에 대한 확실한 청산들. 예. 그 속에는 이런 블랙리스트 이런 것으로 장난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 진상규명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 초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기자들이 그 라디오 같은데 패널로 많이 나갔어요. 텔레비전에도 나가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 중반부터 촛불 집회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사인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들은 방송국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방청객으로 힐링 캠프라는 SBS 프로 그때 아시죠? 격파 실패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방청객으로 왔어요. 친구 김제동이 사회를 보고 저의 친한 친구인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그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이어서 저하고 가까운 친구 유승환 감독, 강풀 작가, 저 이렇게 3명이서 방청객으로 갔는데 그 촬영은 재밌게 끝났는데 저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온 몸통이 다 잘리고요. 팔뚝만 나왔어요. 팔뚝만. 왜 그런가 이렇게 들었더니 혹시 VIP가 이걸 보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문책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잘렸대요. 저는 그때 들었어요. 근데 친구가 하는 방송이고 그래서 말은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시사인 기자니까 상관없는데 방송을 업으로 하거나 아까 공연, 예술 관련된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뭐 대표님을 그냥 좋아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세월호에 대해서 애도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다 올랐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반대급부를 다 받죠. 바뀌겠죠? 바뀝니다. 네. 이분이 엄청 예, 단호하세요. 예,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뭐 주진우는 다음에는 힐링 캠프 이런 데 말고 가요 무대 이런 데 방청객으로 그냥 가면 잘 나올 것 같고요. 그 한 독자가 뭐 이런 질문을 좀 해왔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님이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대응이 좀 한 발 늦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한 독자가 있었습니다. 세네, 세.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요. 네. 우리 이제 국민들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또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해법을 도모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책무죠.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해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원칙적인 길로 나선 것이고요. 그다음 촛불 시민들도 정치적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 거부했다라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촛불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전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어떤 저 스탠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촛불 집회가 가장 공감을 얻고 또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아주 거대한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첫째가 자발성이잖아요. 둘째가 누가 촛불 시민들을 대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촛불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퇴진이다라고 처음부터 일끄고 나섰으면 촛불 집회가 정쟁처럼 되거나 또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오히려 촛불 집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장에서 촛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앞서가고 또 정치인들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앞으로 뒷마무리는 또 정치인들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또 제대로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촛불 시민들이 끝까지 또 이렇게 눈 부릅뜨고 또 감시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정치와 시민들이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촛불 민심과 떨어져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끝까지 마지막 촛불까지 함께 할 겁니다. 한 발 늦게 촛불을 든 게 아니라 한 발 뒤에서 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게이트에서 왜 그래? 그랬다니까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뭔가 불공평해요. 우리는 환히 보이는데 지금 거의 앞줄 둘째 줄 말고는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조금만 서로 다 볼 수 없나? 여기 저기 불을 조명을 조금만 뒤에 한번 좀 켜줘 보실래요? 네, 여기 앞 조명은 줄여주세요. 저 뒤에 네. 있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손까지 흔들 필요는 없어. 자, 가겠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인터뷰 기사에 손도 흔들었다고 좀 가로 속에 써주세요. 지문. 네, 꼭 쓰겠습니다. 손 흔드는 거 좋아하시네. 손 흔드는 인사로 시작하시더니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은 이 땅의 권력자는 진짜는 삼성이구나. 300억 이렇게 주고 국민연금에서 우리 피 같은 이 노후에 써야 될 자금을 6천 몇백억을 바로 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상속을 마무리하면서 몇 조의 세금을 바로 취해가고요. 재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적 과제 같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정경유착을 확실히 끊는 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벌의 소유구조, 그 다음에 지배구조를 확실히 바꿔야죠. 이것은 당연한 방향인데 특히 10대 재벌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특별하게 이 재벌 계획을 지켜보고 그 가운데 삼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특별하게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개혁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삼성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움직인다 할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지배한다고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이 막강하거든요. 이 삼성이라는 재벌을 제대로 개혁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우리 경제를 공정한 경제로 만드는 가장 이렇게 출발이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 대한 개혁을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특별히 정치인 중에는 없습니다. 네. 지나가시죠. 그러시네요. 뭐 이번에 그 정경유착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저희 이번에 받은 질문들 중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검찰개혁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언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언론들이 그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잘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지금 공영방송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거의 MBC나 아니면 KBS나 뭐 파업을 거치면서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다 유배가고, 그리고 또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이제 대표님한테는 거의 저희가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문 전 대표님이 숨만 쉬어도 그거 가지고서 욕을 해야 된다. 보수 대단한 언론들이. 사람입니다, 진짜. 그래서 숨만 굉장히, 쉬어도 비판을 받는 그런 분과 우리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뭐 어쨌든 그래서 언론에 대한 상당한 불만들이 이렇게 이번에 질문이 많이 포함이 됐고, 네. 실제로 어쨌든 그 언론 개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좀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우리 그 한겨레 신문과 JTBC가 가장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요즘 언론들이 이 박근혜 게이트를 보도하는 거 보면 참 잘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때리기는만 잘하죠. 예. 그런데 처음 진작 이렇게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했더라면 아예 이런 게이트가 없었을 테죠. 네. 그래서 언론이 그동안 이런 권력에 대한 어떤 비판 역할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언론 스스로의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언론 개혁의 그런 이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이 들어가서 마구 이렇게 개혁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완전히 그 언론, 정권의 홍보 매체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이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에 입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건 저희가 관철을 해낼 겁니다. 두 번째로 종편들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죠. 뭐 이렇게 재인가 과정 같은 것도 보면 의형부형 그렇게 넘어갔고, 그래서 종편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또 재인가 이런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제 언론들은 스스로 자정 이런 작용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선거 시기 때마다 언론은 심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경기장으로 내려와서 아예 선거 결과를 좌우하려는 선수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언론의 깊은 어떤 성찰이나 반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요, 저는 언론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뭐 특정 언론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 또는 뭐 종편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네, 주로 나쁜 언론들이 언론들이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주진우 기자 그 옛날에 그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그 재판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뭐 정권이 바뀌면 좀 어떻게 좀 그런 건 하면 안 돼. 거의 무죄 다 되지 않았나요? 지금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만 남아있죠. 지난주에 재판을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지난 총선 때 부산대 앞에서 그 대표님 유세할 때 가서 마이크 잡았던 거 재판받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문재인과 가깝지는 않습니다. 자리만 가까이 앉아있을 뿐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1월 초에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하게 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기 대선 준비는 되셨나요? 예,
준비하면 문재인 아닙니까? 아니, 제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팩트죠. 팩트예요? 팩트를 그럼 얘기해봐요 여기서. 자, 우선은 저는 과거 참여정부 때 아주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4년 동안 국정을 이렇게 함께 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국정 운영 경험이 네, 있죠. 그래서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죠. 우리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뭘 성취했고, 뭘 또 우리가 실패했는지 하는 것도 다 이제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교훈도 갖게 됐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 출마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준비해 왔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사실은 탄핵이 결정되거나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하고 나서 60일 이내라는 아주 짧은 대선 기간도 걱정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아주 국정 공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렇게 헌법이 정해둔 것이고요. 그보다 이제 문제는 인수위라는 과정 없이 당선되는 순간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지금 어려운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이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책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그랬죠. 뭐 정책 공약 이런 거 지킬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책과 이런 것은 로드맵까지도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야 당선 후에 곧바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인적인 진용까지도 사전에 다 구상되고 준비가 돼야만 공백 없이 곧바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렇게 준비가 저 문재인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것은 아마 뭐 그냥 다들 팩트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정 공백 없이 바로 이 정권을 잡고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청년 민생 일자리, 자,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했지만 생각해 보면 참여정부 때 괜찮았어요. 코스피 지수, 주가 지수, 부동산도 다 괜찮았고 경제 성장률 괜찮았습니다. 그때도 어렵다 다 노무현 때문이다, 다 문재인 때문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보니까 이거 완전히 다 말아먹고 강 파고 땅 파고 거기다가 여기는 굿하고 약하고 뭘 했는지 모르고 지금 경제가 절단 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이거 뭐 사회로 나가는 거를 두려워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보다 월등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경제에서 훨씬 유능했던 거죠. 일단 저는 경제에서 유능한 과에 속한다. 그거 먼저 전제로 하고요. 이 청년 일자리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지금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청년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우선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어르신들을 부양도 할 수 없게 되죠. 또 청년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 못하고 출산 못해서 저출산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소비도 줄게 되고 세금 납부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완전히 저성장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거죠. 몇 년 더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 상태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그런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지금까지는 늘 기업이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역대 정부가 말해봤죠. 그래서 기업에 더 투자하고 무슨 법인세도 깎아주고 네. 뭐 이런 식의 노력을 기울여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와 공공부문이 가장 큰 고용주거든요. 지금 유럽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일자리들의 한 90% 정도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만들었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면 소방관, 정원이 6만 6천 명인데 지금 현원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태부족해요. 소방 차량이 출동하거나 119 차량이 출동하면 탑승할 인원이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해서 3분의 2 정도만 탑승한 가운데 출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늘렸어요. 작은 정부라는 미신 때문에 이런 소방관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이런 업무의 공공부문조차도 정원을 억제해봤던 거죠. 안 뽑았던 거죠. 뭐 네. 경찰관도 부족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업무 분야들 또는 사회 서비스 분야들 전부 지금까지 다 억제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복지 수준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 건데요. 소방관 법정 정원만 채워도 당장 2만 6천 명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부와 공공부문이 우선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 그런 재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요, 아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대충 확인된 것만 32조 정도 재정이 투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매년 7, 8조의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 32조가 어떤 정도 수치인가 하면 연봉 3,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다가 투입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와 공공부문이 방금 청년 일자리 늘리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법정 노동시간이 노동법에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주 52시간으로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 근무는 거기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봐서 주 68시간 이렇게 근무를 시켜봤거든요. 이것을 법정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한 7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하자면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제는 저녁 있는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직장인들도 제대로 육아를 하고 있고 아버지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아니 청년 이제 됐어요. 대체가 아니, 얼마나 더 준비됐죠? 하려고 그래요. 예. 아니 그만하세요 이제. 사장님 잘 들으셨죠? 법정 시간. 법정 네. 여기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재인 대표께서는 지금껏 창조적인 노인과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공이 있으세요. 사실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구름처럼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을 몰고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어주시고 계셔서 그 문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사인부 관계자분 계시면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 교재 제가 보니까 한 2만 분은 내년에 어떻게쯤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걸 할까요? 아니요, 그거 가죠. 예. 이제 개헌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개헌의 내용
뭐 그보다 지금 시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한데 이 개헌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뭐 시기와 그다음 뭐 그 전에 사실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좀 약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개헌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개헌은 필요하죠. 저는 이미 지난번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임기 말에 개헌을 추진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이 시기에 개헌을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기에 개헌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부득부득 우기는 것은 뭔가 지금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장 정권을 다시 연장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끼어서 권력을 좀 나누어 받고자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어서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그리고 대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사회 대개혁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개헌 이야기하는 분들은 마냥 엉뚱한 곳에서 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이제 탄핵 이런 이제 전국을 흐리는 그런 그것도 또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다음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에 가서 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을 외쳤을 때 그때 나온 것도 개헌이었고요. 4.19 이후에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 얘기 나왔을 때도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개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나온 거는 좀 정치적으로 좀 뜬금없죠. 그뿐만 아니라 이 개헌은 말하자면 국민들이 참여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런 국민 주권적인 개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촛불 집회라는 것이 국민이 국민 노릇하겠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헌법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그냥 주도해서 이렇게 뭐 개헌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 개헌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촛불 민심이 바라는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 쪽에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끝까지 좀 잘 챙겨 보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함께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싫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약물 나오고 비아그라 나오자마자 개헌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나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요. 지금 개헌 이야기하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 또는 새누리당 네. 뭐 막 이런 쪽 아닙니까? 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또 거기는 자세히. 결선 투표제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결선 투표제는 이 기회에 이 지금 상황에서 좀 논의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결선 투표제도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했던 거예요. 예. 필요합니다. 왜 이게 물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은 지난번 대선처럼 막 인위적으로 단일화를 도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국민들 심판에 맡겨서 뭐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또 1, 2위 그 후보 간에 결선 투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당이 다르고 정강 정책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는 소수 정당 이른바 이제 진보 정당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선이라는 것이 후보를 내므로써 자기들의 존재감을 알리고 자기들의 정강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러나 몇 퍼센트 득표를 하게 되면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 이런 이제 부담 때문에 진보 정당들은 후보를 내고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당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후보를 내서 대선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도 결선투표제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저는 결선투표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선투표가
현행 원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개헌까지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은 헌법학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선 주자 몇 사람이 모여서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헌법적인 판단까지 해가면서 논의하는 것이 이렇게 옳은 그런 수순인 것이죠. 아, 네. 대표님 하나만 그럼 더. 그 민주당 당 경선에서 저번 경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당내 경선에서의 결선 투표제는 찬성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방금은 본선 결선 투표인데요. 예선. 또 당내 경선의 결선 투표도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그 대선 경선 때 원래는 결선 투표제가 없었는데 또 그때 다른 후보들이 결선 투표제를 하자고 요구했죠. 요청해 와서 네. 제가 또 흔쾌히 받았죠. 저는 뭐 결선 투표제뿐만 아니라 경선 룰에 대해서는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할 겁니다. 오. 그러세요? 어우 하는 거예요? 네. 앉아 계셔도 돼요. 조금 약한 후보들이라 약한 후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신생 후보들 그러니까 이제 달리는 후보들이 약간 경선룰이 지금까지 있는 경선룰이 불공정하다. 불공정하지는 않죠. 근데 지금 이대로 하면 문재인 후보와 이렇게 상대가 안 되니 조금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 그러더라도 받아줄 용의가 있으신 거네요. 예, 저는 그런 이제 유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선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경선의 끝에는 적어도 선택된 후보를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이제 협력적인 경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뭐 이런저런 이의가 있다면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수용해서 맞으면 서로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경선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앞서가고 있는 만큼 저는 룰 때문에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이런저런 시비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앞서서 잘 이렇게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제 포스트잇 인터뷰. 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기 문 앞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가장 많은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저희 저기 홈페이지에도 온 질문 중에서도 이랬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참기만 하십니까? 이제 좀 고소 고발 좀 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사람 좋은 문재인 아닌 강단 있는 문재인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번은 숨만 쉬어도 욕 듣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또 비슷합니다. 다음 질문은 음해와 허위사실, 악의적인 비방과 흑색선전에 계속 시달리기만 하시는데 문재인님께서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실 텐데 사람 맞아요? 화나면 어떻게 다스리세요? 참고로 욕을 하진 않습니다. 이분은. 속으로는 욕도 합니다. 전 욕하는 거 한번 봤어요. 지난 대선 과정에 너무 답답했나 봐요. 근데 상대방을 향해서는 안 하고요. 혼자서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욕도 합니까? 또 이렇게 저는 울적하고 마음이 울적하면 베란다에 나가서 콜라 한 잔씩 먹거든요. 소주를 한 잔씩 하시나요? 예, 뭐 집에서 소주 한 잔씩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저는 대체로 다 좀 저 편한 대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니 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렇죠. 문재인이잖아 심지어. 권력 의지가 없다. 네. 하다가 요즘은 뭐 대통령 병. 그렇죠. 예, 뭐 네, 그렇죠. 네, 이런 건 다 또 있죠. 뭐 이미 벌써 대통령 된 것처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제가 앞서가기 때문에 제가 대세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자랑질이셔? 뭐 저는 그렇게 그래 뭐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뭐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또 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또 두려운 거죠. 이 세상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들을 그렇게 또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돌려 생각하면 뭐 별로 화 안 내도 뭐 괜찮습니다. 아니, 한 가지 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사람은 좋은데 좀 더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도 뭐 이제 약간 프레임 같은 건데요. 사람 좋다, 사람 됐다, 사람은 됐다. 뭐 인품 있고, 뭐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니,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자격으로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 안 되고 사람 나쁘고 사람 고약하고 사람 양만하고 사람 군만하고 그런데 정치는 잘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비난들 오면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스트레스는 받으시잖아요. 저는 학생 때 이제 유신 시대인데 그때 이제 학생 운동 했었죠. 그러다 감옥도 가셨고. 예, 감옥도 네. 갔었고요.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 했었고, 그리고 맞아요. 영남 경상도 아주 보수적인 지역에서 뭐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맞으면 소수파 또는 비주류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 다른 쪽 사람들이 저를 이제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 쪽 사람들, 네, 이 옆에서. 같은 진영에 우리가 동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비난은 아프죠. 이제 그럴 때 소주 한잔 하죠. 네. 조심하세요. 오신 분들도 그런 질문 많았어요. 저기 여야를 막론하고 기승전 문재인 이렇게 비난하는데 권력 의지가 부족하다. 지금은 대통령병이다. 그렇잖아요. 신중한 문재인, 신중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우유부단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인 문재인, 가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면 대통령병 걸렸다고 합니다. 뭘 해도 이렇게 던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강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강하다. 예. 무엇이 강한 것일까요? 아주 강경한 주장을 하는 것? 그것이 강한 것입니까? 또는 아주 정치의 능수능란해서 아주 정치구단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것이 강한 것입니까? 갑자기 누가 막 떠오르잖아요. 정치구단 이러니까.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없죠. 저는 뭐 별로 성품이 모진 성품이 아닌데요.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는 일에는 아주 강합니다. 아직 한 번도 살아오면서 제가 이게 원칙을 저버린 일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있죠. 없으세요? 한 번도?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거의 없다고 합시다. 자, 그 번복하셨습니다. 이 타협의 원칙의 타협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치는 타협이죠. 네. 우리 인생사가 사실은 다 타협이죠. 어떻게 뭐 자기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원칙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원칙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원칙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저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은 원칙을 지켜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당대표
이렇게 할 동안에도 아마 굉장히 많이 공격당하고 흔들리는 모습 늘 보셨을 테고 그때마다 좀 다들 마음대로 졸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끝까지 그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편하게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원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정권 교체 역시 중심은 더불어민주당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됐죠. 총선 이겼고, 그죠? 제1당 되고, 또 지금 전국 정당도 되고 얼마나 우리 당이 탄탄해졌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진짜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강한 문재인 대표하고 저희 시사인 인터뷰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리 손질은 몇 시간이나 하세요? 얼마나 걸리세요? 2012년에 비해서 머리 손질의 시간이 얼마나 변화가 있나요? 혹시 변기 같은 건 안 가리세요? 머리는 거의 한 1, 2분? 우리는 순식간에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올림머리 하시는군요. 2012년 대선과 지금의 문재인, 2012년 대선 때 문재인과 2016년 12월에 문재인,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만큼 더 준비됐죠. 어. 사실 지난번 대선 그 패배 때문에 우리 또 국민들이 요즘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고생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참 송구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늘이 저에게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준 것 같아. 이제는 하면 정말 제대로 잘할 것 같아. 그런 좀 자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제가 이 가장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제가 제대로 준비됐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 지지를 받아볼까 합니다. 네. 준비된 대통령 하면 그 DJ가 생각납니다. 김대중 대통령. 근데 평생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그리고 메인스트림에서 항상 빨갱이, 사회주의자, 공산, 그게 모든 걸 포함하고 있었죠. 무능하고 지역주의자의 호남만 붙들고 사는 사람, 이렇게 모든 험담을 다 받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가장 많이 시달린 게 김대중 불가론. 네. 예, 그런 것도 많이 시달렸죠. 그렇죠.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언론이 90%의 언론이 문재인을 때리고 있죠. 특별히 진보적인 데라고 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노무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을 때리는 게, 노무현을 때리는 게 자기네들의 진보의 선명성,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야, 이런 경쟁을 하듯 때려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비난을 받았는데, 사실 5년 동안 가장 크게 시달린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은 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완영 의원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문재인을 따라다니는 거 있습니다. 사랑채 첨화가 하천 경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5년 동안 지금 사랑채 첨화 30cm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문재인의 문제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 기자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네. 그러니까 팩트 확인을 안 하셔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요, 저 하시는데, 그 사랑채 가봤잖아요, 저는. 그래서 양산시하고 소송을 했거든요. 네네. 소송까지 갔어요? 그럼. 사랑채 30cm 때문에? 대부분까지 다 이겼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받고, 그래서 양산시로부터 소송 비용도 1,000만 몇백만 원. 그쪽에서 소송을 했나요? 시청에서? 그럼요. 30cm가, 아니, 저 하천 가봤거든요. 거기 사랑채 앉아서 감도 먹어봤는데,
이만큼 그러니까 그 평지에서 30cm가 벗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고소를 했습니까? 그게 30cm라는 것이 흑공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은 저 밑에 있고 밑이고 위에 처마는 처마. 저 몇 미터 흑공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경계를 좀 벗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현실이잖아요. 네. 예, 그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건축한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그냥 이제 구입해서 들어갔을 뿐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삼은 양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거 대법원까지 네.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걸로 재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진짜 하나 대단하네요. 그것도 없어졌다. 이렇게. 네. 처마가 튀어나와도 문제이구나. 그런데 방금 이제 요 말씀 드리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 준비된 메모와 함께 저는 진짜 검증당할 일이 없어요. 벌써 몇 년 동안 검증 다 받아버렸죠. 아마 저만큼 많은 검증 받은 분들은 아마 그저 저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정치한 분들보다 제가 몇 배로 이렇게 심한 검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검증 받을 일이 없는 검증이 끝난 후보. 이제 달려가기만 하면 되네요. 섀도우 캐비넷 얘기하셨는데 대선 전에 발표한다는데 한두 명만 세워주세요. 여기서. 네? 제가 약속드렸죠. 이게 정당 책임 정치를 약속했는데 네. 이게 앞으로는 정당 책임 정치라는 게 이 정부의 운용을 정당이 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정책을 생산하면 정당이 생산한 정책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에서도 정당의 추천을 받고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큰일을 하게 된다면 저는 국무총리도 저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선 후에 후보가 결정되면 저는 저가 아니더라도 그 후보와 우리 당 사이에 우리가 당선될 경우에 인적인 진용을 갖추는 협의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가시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총리나 장관들의 인선 기준을 협의해서 발표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복수의 후보군들을 이렇게 또 해서 발표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대체로 투표 선거일에 가까워지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대체로 이렇게 알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어떤 자리에 가든 뭘 하든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으면 좋겠어요. 응? 막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아까 준비하면 문재인 이 얘기하시고 막 박수 치고 그랬어서 그것도 준비된 것 같아. 제가 혹시 포털 사이트에 준비 치면 혹시 연관 검색으로 뜨나 봤더니 준비 치면 연관 검색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해외여행.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잠깐 페이스북으로 이게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제가 몇 가지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질문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그거에서 좀 약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이건 같아요. 간단히 해야 됩니다. 예. 문 전 대표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질문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선별한 건데 주은정 씨 정치에 입문한 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언제셨어요? 역시 당대표 활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표할 때 저희 총선 직전까지요. 예. 지난번 당대표 할 때. 네. 예. 그렇게 해서 또 한 분 한 분 탈당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총선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게 하고 한 그런 식의 순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으셨군요. 네.
엄주석 씨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청년으로서, 이분은 두 분을 다 지지하나 봐요. 각 지지자들 간 반목과 비방이 너무 심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정말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관계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지지자들에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시장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 당에도 좋은 것이고 저에게도 좋은 거예요. 우리 전체의 파이가 커지잖아요. 외연도 넓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이 넓힌 외연까지도 다 함께 지지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후보에 대한 지지가 지나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더 좋다라고 장점을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이고 또 폐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확장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돕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꼭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맞아면 이제 건강하고 이렇게 조금 건강한 그런 경쟁을 좀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탐사보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지자들의 그 이재명 지지자들, 문재인 지지자들, 소위 빠까지 붙여지는 열혈 지지자들을 봤는데,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는 서로 비방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근데 문재인 이름을 걸고 민주당을 막 욕하면서 이게 정치 공작처럼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서로 비방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려고. 저한테도 이상한 애들이 많이 붙어요. 특별히 뭐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5천 살인 사건 하니까 갑자기 저의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욕을 하냐면요, 저는 평소 주진우 기자를 좋아하는데, 평소 주진우 기자의 기사를 좋아하는데 뭐가 나쁘다, 나 좋아하는 새끼들 아니야 걔네들. 분명히 아니거든. 근데 아닌 척하면서 욕하는 거야 옆에서. 이거 잘 보면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데 저는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욕합니다. 이게 다 그거 알바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알바들에 현혹되지 말고, 저쪽에서 돌을 던져? 그러면 우리도 즉각 대응해야지. 이거는 낮은 차원입니다. 잘 보십시오. 쟤네들 교묘합니다. 아주 부지런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 새끼들. 네. 자, 앉아라. 네. 보셨죠? 시사인에서 가벼움을 담당하는 우리의 주진우 기자의 그 언행, 품행. 네. 자, 장소영님, 이분은 그냥 일종의 그 조언 같아요. 경호원 좀 데리고 다니세요. 우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좀 약간 앞으로 왜 걱정됩니까? 걱정되시나 봐요, 그죠? 이분들이 정말. 자,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 하고 공수부대 내려가겠습니다. 나왔어. 지금 특전사 출신이에요. 특전사 출신. 나 특전사죠. 자, 김경미 씨란 분이 이런 질문했는데, 아마 이거는 되게 공감하실 텐데, 노무현 대통령님을 옆에서 보신 분으로서 그분을 어찌 평가하십니까? 예, 우리 우리 이제 친노 또는 친문, 저는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 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분들은 다 친노며 친문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세상을 꿈꾸셨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감정은, 우리가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그분을 잃었다는 거죠. 단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늘 탄식했던 게,
새로운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었는데 구 시대의 막차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막차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 뒤에 뭐 계속 막차가 이어졌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 시대의 첫 차는 이제는 저의 몫으로, 저의 꿈으로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저에게 남긴 하나의 숙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질문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고 검찰들한테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질질 끌려다니고 온갖 피의사실 공포로 뭐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네 뭐 하고 불려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부산대 양산병원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담담하게 왔다고 해야 되나? 호련히 오셔가지고 노 전 대통령은 봉화마을 뒷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셨다. 이렇게 짧은 글을 읽으시면서 했던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절대로 담담하지 않았고요. 담담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제가 양산병원에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그냥 인공 생명 연장 장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권양숙 여사님께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권 여사님의 동의를 구해서 그것을 내기 위해서 그냥 인공적으로 이런 그것만 유지하고 있는, 박동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나는 침착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여러 번 이제 다잡고 한 끝에 이제 그 발표하는 자리에 섰던 거죠. 그래서 그 봤던 분들은 그래도 참 담담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그 장면을 인상적으로 이렇게 뭐 봤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막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가서는 우셨어요? 뒤에 가서는 우셨죠? 예, 뭐 울게 되지요. 네. 평소 자주 우세요? 영화관에서 우는 거 많이 들켰죠.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는 잘 울던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막 아주 무슨 큰 상황보다요, 그 뒤에 아주 사소한 일로 그분을 생각하게 될 때, 이럴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장면 두 번째, 특별히 노 대통령 이제 연결식 때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는 과정이었어요. 백원우 의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당신 때문에 그랬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뛰쳐나와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소동 후에 대표님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고개를 숙였죠. 그때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예, 저도 그때 뭐 마음은 우리 백원우 의원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렇게 외치는 백원우 의원을 정말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주잖아요. 우리가 상주로 장례식을 치르고 이명박 대통령은 맞으면 거기에 문상차 온 분이니까 또 우리가 또 그에 대한 예의는 또 다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 당시 고함을 질렀던 백원 의원은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받았어요. 꼼꼼한 놈들입니다. 그 재판에 제가 정인 나갔고요. 진짜요? 그래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가면 무죄 나오네요. 저기 안도현 시인이 재판에도 방청 가셨죠.
안도현 시인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확정됐습니다. 저기 오늘 오신 저기 네. 청중들한테도 방청객들한테 질문 몇 개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주진우가 있으시면. 재판 얘기 나오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 여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났어요. 네. 네, 두 아이의 엄마인 서울에서 온 지지자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지지자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또 그만큼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은 물론 지금 있는 지지자들을 결집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표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지가 높지만 확장성이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신데 지지가 높은 사람이 확장력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아니 뭐 20% 지지자가 5% 지지자보다 그만큼 확장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확장력도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리고 싶고 말씀대로 선거는 어쨌든 확장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무슨 자기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는 것과 확장하는 것이 저는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그래서 뿌리가 깊을수록 가지가 넓게 펼쳐져서 자기 지지자들 지지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포용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확장의 모습은 저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다 생각하는데 제가 당대표 할 때 마지막에 많은 영입하는 모습들 보셨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확장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는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요. 네. 그 혹시 해외에서 오신 분 계세요? 이걸 보려고 왔다고 그렇게 구라치지는 해외. 말고 네. 해외에서 오셨어요? 질문하실래요? 질문 안 한대. 근데 조기 대선을 하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좀 약간 미비한 것 같은데요. 유권자 등록을 한 다음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60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부칙의 경과 규정이 있는데 재외국민 투표를 도입할 때 이미 그동안 2번의 총선과 1번의 대선을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법 만들 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보궐로 치러지는 선거는 2018년 이후에 시작된 선거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그런 걸 또 2018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대선은 그 부칙 규정을 국회에서 이렇게 개정하지 않으면 그 부칙 규정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를 하지 못하게. 국회에서 개정하면 그러면 의결하면 바뀌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고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히 선거관리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바꿔야겠네요. 바꿔야겠죠. 특별히 해외에서 인기 높은 문재인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네덜란드요? 멀리서 오셨네요. 이거 보러? 아니 예. 뭐 그걸로 어디서 알고. 구라야 자, 어디서? 혹시 여기 중간원에서 질문하실 분 앞에 있잖아. 거기 두 분 일어나서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어떻게? 계속 제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예, 이거 좁으니까 큰 목소리로 하셔도 돼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해요. 마이크 오기 전에 막 해요. 그러다 쫓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좀 가벼운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제 SNS에 문 대표님 춤추시는 영상을 제가 써니 말하는 거죠? 옛날 것까지 다 파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춤을 좀 추실 계획 있으신가? 춤 앞으로도 추실 계획이 있냐고요. 참 그때 써니 춤 추는데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뭐 문재인과 유시민은 뭐 춤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그 합니다. 말에 대해서 유시민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박문선 시장도 춤을 금지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박 시장에 비해서는 춤 실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신 김에 주진우 문재인 댄스 대결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저 다른 분 손 드셨잖아요. 빨리 질문. 네. 혹시 뒤쪽에 여기 제수준 이 길에 가까운데 질문 여기 계시군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맞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 주변에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데 안보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서 못 짓겠다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사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시면 이제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국민 전체를 안심시키고 포용하셔야 되잖아요. 왜 문재인이 안보에 준비된 대통령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우선은 경제는 새누리당 쪽이 더 유능할 것 같은, 그죠? 그것은 이제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네. 약물에는 그쪽이 조금 유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그래도 안보는 새누리당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안보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 한 번만 비교를 해보십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관계 어땠습니까? 평화로웠죠. 평화롭지 않았습니까? 안보 걱정했습니까? 안 했죠. 노무현 정부 때 와서는 드디어 이제 남북 간의 통일은 언제 될지 몰라도 전쟁만큼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안보 잘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보 잘한 거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와서는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 불안하죠. 전쟁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말로 안보 무능하고 그 다음에 무책임하고 실패한 거예요. 지금 참여정부 시절에 핵실험이 처음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핵 능력이 수십 배로 고도화돼서 지금은 거의 핵이 무기화되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렇게 핵이 고도화되는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북한 핵을 억제했습니까? 하다못해 뭐 지연시키기라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저 북한에 대해서 욕만 했죠. 비난만 했죠. 실제로 안보 무능한 거. 애국심은 좀 더 있을 것 같아? 그게 맞습니까?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애국심입니까? 국가에 대한 공공성? 이런 거, 그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것이 아예 공공성 없잖아요. 그냥 국가 권력을 사유물처럼 생각하고. 방산비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특기 아닙니까? 그죠? 안보, 정말로 새누리당은 위험하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가짜 안보 세력이다. 이들에게 국가의 안보를 맡기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아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안보는 특전사 놓은 문재인에게 맡겨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두 분 정도 더 이쪽 여자분 아까 손 드셨죠? 그리고 여기 하고 앞쪽에서 한 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앉아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일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영입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정치를 권유하신 거잖아요. 너의 일생에 있어서 정치를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 사람한테 이 정도로 권장할 만한 건지 그리고 그분들을 영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영입할 때 했던 분들 지금 우리 당을 정말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아주 활약들이 대단하죠.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아주 정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분들이었거든요. 무슨 민주화운동 출신이라든지 시민운동 출신도 아니고 그냥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성취를 거둔 분들이었는데 근데 이분들을 제가 영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도 다 절박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절단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바꿔야 돼. 그래, 내가 참여해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나도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마음들요. 그게 이번 박근혜 게이트가 생기기 전인데도 그때 이미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들 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정책공간 국민성장 이러한 우리 싱크탱크가 출범했는데 박근혜 게이트 시작되기 전입니다. 저는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준비된 면모를 빨리빨리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놀랬던 것이 제가 그분들을 다 이렇게 모은 것은 아니고 학교 교수들이 스스로 이렇게 주체가 돼서 이렇게 모인 건데 보통 왜 이제 교수들에게 정책 자문을 구하면 언제든지 흔쾌하게 응해줍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무슨 단체에 이름을 걸고 참여하라 그러면 그 잘 안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출범한 날까지 무려 600명 되는 교수들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지금은 한 800명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대학 사회가 그만큼 더 절박한 겁니다. 정말로 세상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름 걸어서 참여하는 게 도움된다면 그래 내 이름 걸어서 참여하마 이런 마음들. 아마 그것은 뭐 그런 그때 영입했던 분들이나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를 겪으면서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절실해졌죠.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들, 절박한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염원들이 아까 그 영입을 가능하게 했고, 제가 아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더 많은 영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힘이 결국은 정권을 교체하고 세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대표님, 5년 전에 비해 대표님도 훨씬 절실해지셨죠? 절박해지셨죠? 네. 아마도 이제 뭐 이 바꾸어야겠다 이런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 그게 아마 저처럼 이렇게 강한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절박함이 훨씬 커졌다라는 거하고 훨씬 준비됐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저도 절실하거든요. 절박하거든요. 지난번에 대선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리에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의 걱정을 물어가지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떨어져 놓고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뭐 안 떨어지시죠? 질문 받죠? 안 떨어지시겠죠? 예, 우리 질문 저쪽인데. 아니요, 아니요, 여기부터 할게요. 앞으로, 네, 여기부터. 앞에. 예. 운명책 빌려오셨어요?
네. 운명책 빌려오고 제 책은 사오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알겠어요. 제 책이에요, 제 책. 질문하시면 돼요. 예. 네,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요새 이제 촛불 집회라던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치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님을 지지하면서 가장 걱정인 게 요새 이제 어둠의 문사모라고 해서 여야 언론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기승전 문재인이다, 문재인 때문이다, 뭐 개헌도 문재인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 프레임이라던가 이런 선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탄핵이 인용되고 뭐 당내 경선이라던가 뭐 당내 경선을 통과하시면 이제 대선에 대해서 이제 경선을 하실 텐데 이런 뭐 문재인 탓이다라는 이런 프레임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 대응 방안이라던가 준비된 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결국은 제가 가장 앞서가기 때문에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든 뭐 새누리당이든 또는 뭐 다른 또 정치 세력이든 저를 집중 공격하면 할수록 일반 국민들이 문재인이 대표 선수구나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뭐 기승전 문재인 그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기승전 문재인 이 프레임이 사실 5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지율 1등 거의 1등 2등이 되더라도 오차범위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요? 이렇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위기다. 그동안 좀 위기였다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누가 치고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이런 프레임은 조금 걱정이었다. 지난번에 송민수 뭐 국정원에서 외교 문건을 깐다던가 막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상식에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협적이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까 제가 가짜 안보 세력, 안보 무능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로 안보만큼은 새누리당이지라는 프레임 또는 우리에게 가하는 종북 프레임을 오히려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식의 이 시비나 논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우리 그쪽 사람들이 안보 프레임은 역시 저쪽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보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오히려 회피해 왔던 것이 오히려 안보 프레임을 강화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끝까지 이렇게 정면 대응해서 정말로 누가 안보에 유능하고 누가 안보에 무능한지 누가 진짜 안보 세력이고 누가 가짜 안보 세력인지 오히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다 자부심 가지세요. 실제로 우리가 훨씬 안보 유능하고 우리가 훨씬 애국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훨씬 오히려 건강한 보수고 보수의 가치를 다 허물고 짓밟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자신 가지시고 안보 문제도 이제는 당당히 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이제 올라오시고요. 올라오셔서 하실까요? 그냥 조명 시간을- 이렇게 가고 할까요? 조명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시간이 지금 문 대표님께서 자랑질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관계로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곧 1월에면 귀국을 하는데 네.
참여정부에서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여정부 사람이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준 것도 참여정부였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대선 주자로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쨌든 같이 이제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아마 그분은 세상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숨은 인재들을 영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숨은 인재 김종인 영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론에 불 지피고 있는 김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진희 기자가 이런 질문을 좋아하죠. 그런데 저는 그 시기에 저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아주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당을 이렇게 지켜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요. 또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좀 지지받고 선택받으려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경제에도 더 유능하고 안보에도 더 유능하고 하는 점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더 유능한 정당이다라고 인정받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 어쨌든 또 결과적으로 지난번 총선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분 영입은 그때는 아주 잘했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함께 가면서 또 다음 대선에도 서로 힘을 모으면 이제 이를 저는 이제 바라는데 근래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금 우리 당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말씀들 하셔서 그분이 대통령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통령 되고 싶어 한답니다. 대표님, 안철수 원장이 대표님 싫어해요. 요건 어떻게 해야 되죠? 난관이네. 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 지지도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 지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 당의 지지도, 그 다음에 우리 당 대선 주자 전체의 지지도 합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어떤 이제 주역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라고 지금 이제 거의 그렇게 공감들 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권 뭐 전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함께 모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 당의 힘으로도 정권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당이 착실하게 그렇게 촛불 민심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 그 대선 주자들이 좀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들 어떤 구후 정치, 과거 정치, 이 낡은 정치하고는 다 거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들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들 간에 경선을 하게 된다는 사실만 해도 저는 우리 정치가 또 우리 당이 크게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들 그런 동지적인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치열하게 하더라도 그러나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그래서 끝에는 서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협력적인 경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번에는 문제
문재인 차례다. 첫 차는 제 몫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죠. 새 시대의 첫 차는 문재인 몫이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다른 분들은 막 박수 치잖아요. 이분은 막 이러십니다. 어디서 왔어? 동원된 거 아니야? 2만 원 줄게. 이번 질문은 조금 깁니다. 국민의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 총선 5일을 앞두고서 글을 쓰세요. 그래서 그 글의 일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거에 대한 호남 발언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쓰셨냐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호남의 뜻이라면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도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그때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김홍걸 박사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 문구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종편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종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구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호남이 지지를 거뒀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지적은 많이 받으셨잖아요. 특별히 종편에서. 예, 그렇죠. 어쨌든 실제로 호남은 우리 그 나라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뿌리 같은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저는 호남에 대해서 특별히 존경과 애정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 이제 존경과 애정 그런 갖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호남으로부터 정말 지지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때도 옳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호남, 우리 민주주의 본산이면 우리 당의 뿌리인 호남의 지지 없이 어떻게 제가 야권을 대표하는 또 정권을 교체해내는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대표 선수가 못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 교체도 어렵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대선 출마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정치도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호남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권 교체의 희망을 이렇게 더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이 또 호남의 지지를 받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남이 진심으로 염원하는 것이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교체의 이게 주역이 더불어민주당일 수밖에 없어. 또 그 중에서도 문재인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라고 이게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호남도 그만큼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의 아킬레스건은 거의 건드렸습니다. 처마 30cm는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남에서 얘기, 그 다음에 김종인, 안철수,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문재인으로 통한다. 결국은 문재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그 춤까지. 춤. 댄스에 대한 지적. 네. 재앙 수준은 아니었어요. 괜찮았어요. 귀여웠어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문재인의 문제점은 뭡니까? 인품이 좋다 이런 거 말고요. 네. 인물이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 문재인 자체가 문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문제. 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비가 와도. 예. 바람이 불어도.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잘못한 일이 없다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네.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로 지금 들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다가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문재인의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술수가 없다. 술수를 모른다. 원칙적이다. 원칙주의자다. 그래서 그 원칙이라는 게 우리 현실에서 약점이 되기도 한다. 특별히 새누리 같은 반칙 집단하고 싸워야 되는 대선에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이지 않아야 됩니까? 술수에 능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이 더 유능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 국민들 다 알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사랑 무엇입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타협하지 않는 원칙적인 모습,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온몸을 다 던지는 모습들, 그 바람에 본인은 여러 번 낙선에 고배를 마시면서 이렇게 영리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술수를 생각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그런 길을 그분은 원칙으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은 그 원칙의 모습을 인정해 준 것이고요. 앞에 김대중 대표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빨갱이라고 그렇게 비난받고, 전라도로 와서 안 돼,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이런 그런 많은 부당한 그 음해에 시달렸지만, 그러나 이분은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었고 결국은 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도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계산하는 것이 이득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생을 길게 보면 오히려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 뭐 쓸 수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장점이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승전 문재인 자랑이네요. 원칙이 문재인의 노무현의 원칙이 DJ 원칙이 옳다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성공했다고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개혁이. 자, 그 개혁을 이제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문재인은. 맞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말에는 공감하게 되네요. 사실은 과거에 원칙적인 그 길을 걷고 정의로운 길을 걸었던 분들이 우리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많죠. 예를 들면 김구 선생님,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죠. 뭐 이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았고요. 그런데 결국 역사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역사에서는 평가하거든요. 저는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평가받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네. 현실에서도 현재에서도 성공하는 문재인이었으면 합니다. 아까 그 얘기는 저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다른 평가입니다. 쓸 수가 없다 그 얘기를요. 자, 답답하다. 문재인 답답하다. 국민은 속 터져 죽겠는데 혼자만 선비다. 그래, 사람 좋은 거 안다. 근데 깡패 같은 정부한테 대거리하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너무 점잖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누가 한 얘기야? 공지영 작가 얘기입니다. 자, 문선비 얘기해 보시길. 얘기해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사람 좋으면 최고지. 네. 그죠? 예. 사람이 나쁘고 또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이거는 아까 질문했는데 또 겹칩니다. 이것도 겹치는데 중복된 질문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패한 이 사회는 썩은 기득권을 완벽하게 청산하는 혁명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단호하고 일관되게, 때로는 처절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문재인이 할 수 있겠느냐? 그 김재동이지. 가수 이승환 질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차차가 해야 될 역할이죠. 실제로 5년의 기간 동안
세상을 다 바꿔낸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우리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민주정부가 있었지만 그리고 또 그 시절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때 정권이 바뀌니까 금세 되돌아가는 모습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은 뭐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길을 여는 그런 이제 첫차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아마도 많은 공격을 받고 많은 저항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뒤에서 뒤를 받쳐준다면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촛불 집회 저도 뭐 매번 참석하는데 가보면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세상을 도도하게 바꿔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그냥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좀 가슴 떨리는 그런 감동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우리 그 마음들 지치지 않고 또 내려놓지 않고 세상 바뀔 때까지 끝까지 해나간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세상을 바꿔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예. 이제 질문이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오늘 문재인 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을 예전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서 왜 정치인 다 됐어. 왜 그런가 대선 후보야 이제. 생각했더니 며칠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옮은 거예요. 전염. 깔때기도 이렇게 옮는구나. 이런 그런 건 생각이 들고요. 아니에요. 자, 이제 질문 2개 남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재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인가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슬로건으로 썼었는데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세상.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인터뷰쇼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박수로 이 인터뷰 끝내겠습니다.